네.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 무서운 시장 오늘 노래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서 아주 흐뭇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네. 언제 한번 기회가 올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진짜 노래 잘하신다. 뭐 판 깔아주면은 네네네. 에코 딱 해주고 아. MR 깔아주면 더 자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유, 좋다, 여러분의 좋다. 기쁨을 위하여 늘 노래 일방장전하고 버티도록 오동네 하겠습니다. 앵커님. 아 보통이 아닌 분입니다. 예, 트로트 네. 사랑합니다. 네. 예, 자 이분이 정말 어렵게 오셨어요. 어렵게 모셨고요. 예. 힘든 시장 속에서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미래에셋증권 유명간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우리 유명관 위원이 그렇게 좋아요. 이유가 아니 일단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염귀염. 이렇게 예, 귀엽고 만족스러워요. 그냥 뭐 아들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약간 하여튼 공부 막내 동생 같은 잘하는 느낌. 1등 반장 느낌 아닙니까? 네, 제 막내 동생 같은 네. 그런 느낌. 제 동생이 없는데 유명관 위원님 네. 오늘 주시장 쉽지 않으셨죠? 네, 네 오늘도 좀 뭐 최근에 계속 좀 다들 힘드신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저도 노래한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아니요, 전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다 노래 시키세요. 아니 그러면 정프로님도 한 곡 뽑으셔야죠. 아 저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시작. 저는 그러면 지금 해요? 네, 그럼요. 바로 1, 2, 3, 4. 그대여 나와 같다면 옵니다.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나는 에코까지 네. 필요 없습니다. 직접 다 에코를 만드니까. 아니 근데 되게 노래가 처절하네요. 네, 예.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유명한 의원님 어떻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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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이야기로 이런 오늘 방송 출연했다고 회사에서 혼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괜찮죠? 아니, 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로해 드리기 네. 위한 해야 돼요. 노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위원님께는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우리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네. 안 좋죠. 네, 실적은 사실 뭐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얼마큼 과연 안 좋아질 건지에 대한 네. 부분하고요. 그러면 좋아질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사실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쉽게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지수 레벨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반등하기도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아래 다 어렵다. 그러니까 뭐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뒤에서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 우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주가라는 거는 뭐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네. 사실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들보다는 없죠.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최근에 막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거래량을 많이 보아라 이런 의미 뭐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시장도 사실 거래 대금이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 중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팔거나 혹은 공매도까지 그 더해졌기 때문에 공매도는 보통 이제 개인보다는 네. 기관이나 외국인 네, 쪽에서 맞습니다.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뒤에서 더 계속 자세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네. 뭐 공매도 금지나 뭐 최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저는 사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쉽게 반등은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자료 보면서 네. 이야기 좀 나눌까요? 네. 제 노래에 어. 감동받으신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아니, 진짜 못하신다는 글이 많이 올랐어요. 제 노래가 가슴을 후벼 판다고. 네. 우리 내가 나와 같다면 유명관 위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한 줄 평. 네. 위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좀 실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저희가 뭐 시장 이야기도 좋지만 네.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안 나가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이거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선 오늘은 조금 그러면은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네. 사실 좀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실 직시. 네, 우선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요 왼쪽 차트에 이제 주황색 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6%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은 16%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대비 16%. 네, YY로 16%. 그 중에서 사실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지만 대략 뭐 30% 이상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8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에요. 그동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유들이 사실 올해 초부터 사실 조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8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매출액은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매출액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꼭 말씀드릴 내용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3분기는 안 좋을 거다라고 정도만 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게 기관 투자자분들한테만 조금 공유를 해드렸었던 네. 파일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캘린더를 제가 사실 매 분기마다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자료 저희 네. 올라가죠? 3프로 TV 앱에? 앱 그 시내 자료실에 네.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솔루션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실적 발표 일정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사실 뭐 2, 3일 단위로 제가 올려드리니까요.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요. 기업들마다 상세하게 좀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게 제가 엑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아마 잠시만요. 이 기업 이름이 포스코 케미칼. 네, 제가 이게 왜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실적 발표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예시를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업별로 이렇게 좀 상세한 데이터를 좀 보실 수 있게 편하게 뭐 피어 그룹이나 이 기업의 재무제표 이렇게 실적 시즌에 참고하시라고. 아마 지난번에 이제 제가 뭐 공유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못했거든요. 네. 이번 분기부터는 그냥 제 텔레그램에 엑셀까지 그냥 다 공개를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시즌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3분기 뭐 실적 얘기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요? 내년 실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더안 좋으니까. 3분기, 4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3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네.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 내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더 보는 내려가야 입장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네. 실적이 안 좋은 거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아마 의견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 실적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선 여기 마이너스 21%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반도체 섹터는 내년도에 어닝이 올해보다 20%안 좋습니다. 네, 딱 안 좋아지는 게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보다도 20%? 네, 이미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매주 추정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추정치가 사실 매주 거의 몇 조 원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를 빼고 23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16% 성장한다라고 나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합쳐서 내년도의 기업 실적은 지금 5%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달성시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아마도 최소한 마이너스 한 5에서 한 10%까지는 일단 낮아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6에서 한 10% 정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023년보다 네. 이익을 더 낮춰 잡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대략 한 내년에 지금 230조 원 정도 한국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번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는데 네. 한 200조 원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매주 하향 조정되는 폭을 좀 그래요? 계산해 보면 6주 정도, 6에서 8주 정도면 전 내려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딱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마 내년 전망 자료를 또 발표하면서 네. 또 큰 폭의 이익 하향 조정이 어쨌든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년 실적도 예를 들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실적 안 좋은 것도 반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내년 초 중반쯤이 되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인가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추정치가 내려오는 시기를 저는 3분기 실적 시즌 종료라고 보고 그때쯤에 있고요. 내년 네. 안 좋아지는 것까지 반영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건 뭐 좀 긴 얘기긴 하지만요. 한국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그래도 3분기 실적 끝나고는 좀 낮아 보인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 올라가려면 네. 실적이 그러면 턴을 해야 되는데 이 턴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그 결론이에요. 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버틸만한 수준의 조금입니까? 몇 달? 뭐 저는 한 2개 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재고를 좀 줄여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들한테 재고를 털 시간을 줘야 하는데 네. 한 개 분기에서 2개 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이 시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네. 먼저 연말에. 조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3분기 실적 딱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매출액은 좋고 영업이익은 안 좋다. 음. 근데 그럼 매출액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율 아니에요? 뭐 환율도 좀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이익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은. 네네. 물가예요, 물가. 물가 전체적으로 비싸졌으니까. 가격이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액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탑다운 그러니까 매크로 쪽에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오늘 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물가가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는 모두가 지금. 근데 물가가 잡힌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매크로 관점에서는 좀 주식의 긍정적인 좀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기업 실적단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더 이상 가격을 못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매출이 이제는- 꺾입니다. 네. 아,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조금 인사이트가 있었던 이코노미스트 분이 올 초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방송에서 이제 막 하셨지만 올 초에? 그러니까 뭐 그 예시를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단에선 사실 걱정이 없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탑다운하고 바텀업에서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시기가 구간이 맞지 올해 않아요. 상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 매크로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기업단에서 기업단에서는. 실적이 정말 너무 안 좋아지는데 라는 국면이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구간을 잘 넘겨야 저희가 뭐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크로와 기업단의 의견이 일치하는 구간에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들의 실적도 정말 좋은 시기는 2020년 하반기였고 21년도 뭐 상반기 정도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 매크로 쪽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분명히 기업을 담당하는 바텀업의 의견들은 걱정 없는데 우리는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정체가 돼 있었다가 결국에 물가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내년 상반기는 이 상황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3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물가가 잡히는 게 기업들한테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가격이 게. 내려가는 거니까.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매출이 왜냐하면 내려가는 매출액은
수량과 가격의 곱하기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1차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은 Q가 늘어야 하는데요. 지금 Q를 늘릴 수 있는 주체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저희들처럼 가게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네. 둘 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개선세가 사실 내년에는 뚜렷해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 물가는 잡히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사실 그 구간에 조금 더 주가가 사실 뭐 덜악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쉽게 반등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크게 낮아지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뒤 정도부터는 사실 지수나 뭐 종목들의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겠지만 내년에 기업 실적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네, 실적 시즌 끝날 때쯤이 일단 뭐 장기는 몰라도 한 단기 중기적으로 볼 때는 바닥일 가능성은 꽤 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 내년 추정치에 대한 눈높이가 확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는 많이 내려왔어요. 네.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하지만 예상보다 제가 이제 눈높이는 내려왔지만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물가 상승률 피크아웃이 실적에 미치는 뭐 영향이라고 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는 11월 겁니다. 둘째 주쯤 끝나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아요. 아마 막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을 거고. 네, 되게 복합적으로. 네. 11월 말까지는 그래서 유명관 위원이 보실 때는 아마 위쪽보다는 아래쪽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왜냐면 저 사실 모르거든요. 오늘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네, 네. 아마 물가가 좀 뭐 잡히는 분위기가 나오면 내일은 좀 또 오르지 단기 반등할 수도 않을까요?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게 내일 예를 들어 지수가 2% 3%씩 오른다고 해도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은 사실 뭐 그러니까 매출이 저는 둔화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 매출 둔화가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좀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아마 좀 제가 올해 하반기 전망 딱 쓰고 이 3%에 나와서 했었던 얘기가 좀 반복되는 거라서 저도 요새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좀 약간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새 한 3개월 내내 보고서도 비슷하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지는 시그널들이 보이면 그거를 의미를 그렇죠.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네.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린 차트 하나만 봐주시면 네. 네. 아마 이거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용,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게 기업들의 비용인데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액이 더 빨리 늘어나면 괜찮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올해 1분기부터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이미.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실적부터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였어요.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 그럼요. 그건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기업들이 압박을 못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출액이 더 빨리 늘어나면.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이미 매출 원가의 증가 속도가 매출액보다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세하지만. 네.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도 올라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이제는 정말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재고가 문제다. 네. 근데 이 재고도 이미 문제였어요. 상반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올해 여기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기업 제가 맨 위에 좀 쉽게 적어놨습니다. 네. 기업들은 일단 재고를 줄이고 늘리는 거를 경기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하는 편이에요. 자기네 물건들이 잘 팔릴 것 같으면은 네. 재고를 확충을 막 합니다. 근데 안 팔리기 시작하면 재고를 줄여요. 근데 지금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고를 좀 줄여야 하는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데 이 국면이 사실 한 1개 분기에서 2개 분기 정도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기업들의 재고 자산은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네. 하나도 줄이질 못한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네. 사실 그래서 매출 원가와 이 재고 자산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 매출 둔화를 저희가 맞았을 때 매출 둔화 좀 사이클을 이게 직면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실제로 기업들의 숫자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함부로 지금 주식이 싸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혀 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기업들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코멘트도 드렸는데요. 네. 아니 물론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만 좀 하는 것 같아서 네. 뒤에는 아니, 좀 아니, 저희가 현실을 네, 그러니까 직시해야 저희가 됩니다. 좀 그래도 뒤에서 좀 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도 네. 있으니까요. 네. 지금 안 좋은 얘기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이제 한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는 사실 내용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잉여 현금 흐름은 이게 기업들이 막 영업 활동을 한 다음에 남은 돈입니다. 네. 저희 이제 기업들한테 남아 있는 돈, 이 돈으로 아마 배당도 해야 되고 투자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거의 남아 있질 않아요. 많이 줄었네요. 네, 삼성전자 제외하면은 한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7조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잉여 현금 흐름이 7조요? 다 해서? 삼성전자 빼고요. 네, 이 부분 상장사들? 네, 좀 7조 너무 원이에요. 없는 거 7조. 아닙니까? 근데 잉여, 그러니까 막 성장하는 기업은 실제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그렇긴 돈을 하겠죠. 빌려. 빌려서 하니까. 네. 근데 또 이자 부담 커지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린 차트가 아닙니다, 분명히. 네, 이거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또 계속 보여드린 차트예요. 보시면 그러나 그 전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뭐 워낙에 뭐 다 빌려서 하는 게 빚도 자산이다 뭐 이렇게. 네, 여기서 보시 하니까. 왼쪽 이거 지금 또 띄워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얘기니까요. 네. 좀 네, 한번 보시면 이게 주황색 선만 보시면요. 네.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상장사들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네, 플러스잖아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을 이만큼 빌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많이 네, 돈이 그런 없습니다. 거군요. 기업들이 실제로. 그래요. 네, 돈이 없는 이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이 재고가 늘어난 거랑 연관이 또 됩니다. 네, 이게 회계적인 좀 부분인데요. 그렇죠. 재고가 늘어나니까 네,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재고가 늘어나면은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네네.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지금 좀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숫자로 보는 것보다 네. 더 어렵다. 내용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 자금 흐름도 기업들의 현금 흐름 상태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 매출이 둔화될 때예요. 지금은 아직은 매출이 버텨주고 있어요. 물가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이 YOY로 16%씩 늘어난다니까요. 네, 영업이익은 줄어도. 네, 이게 사실은 이 고비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주식을 제가 추세적으로 비중을 다시 늘려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좀 시기는 네. 이러한 현금 흐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흐름 이후에 네. 기업들이 대체로 또 유증 많이 합니까? 이미 많이 한 상태예요. 유증을 한 게 아니라 이미 1년 반 동안 네. 유상증자 그리고 차입금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이미. 네. 풀로 워낙 다 시장의 차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전환사채를 많이 특히 발행을 하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자금을 조달하기에 어려운 상태인 거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네.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꽤 많은 회사들이 어쩌면 한두 분기 후 혹은 뭐 그쯤에 자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그걸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네. 다수 출연하겠군요. 네, 출연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반기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전망을 하잖아요. 저희도 한 5월 달쯤 자료를 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네. 제가 사실 언급을 못 드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게 어디냐면은 이 소프트웨어 업종하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애초에 재고 자산 같은 운전 자본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R&D나 인건비로 비용이 나가는 네.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현금도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조업들을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제조업, 비제조업 무관하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자금 흐름도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제가 앞에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안 좋다라는 코멘트를 할 때 전부 다 어떤 데이터를 보여드렸냐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데이터만 보여요. 네네. 그러면 역설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네. 그래도 돈이 있고 네, 현금 흐름 버텨낼.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뭐 사실 빠지면 주가가 지수가 빠지면 사야 되는 뭐 구간이다라고 정말 내러티브하게 말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제가 퀀트지만 막 데이터만 막 계속 보는 사람은 아니라 저도 사실 주식 시장을 9년 이상 봤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당연히 주식은 사 들어가야 되는 많이 떨어져 지금 있는 구간이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선택을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일 안정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지만 네.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이미 하향 조정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대형주, 그러니까 초대형주 위주로 사실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에서. 네, 뭐 성장, 뭐 가치가 좋냐, 성장이 좋냐라는 질문은 지금 국면에 사실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사이즈가 사실은 사이즈 팩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대형주, 중소형주. 근데 대형주 중에서도 초대형주가 저는 사실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새 네. 거래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라고 하잖아요. 매수 호가, 매도 호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텅텅 비어 있어요. 잘못 사시면 팔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나가야 되는 그런 국면에 뭐 취한 뭐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호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하루에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초대형주가 가진 장점은 굉장히 촘촘하죠. 두껍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왜곡도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구간에는 덜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기가 좀 중소형주로 확산이 되려면은 지금까지 제가 안 좋다,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는 것들이 보여야 제가 뭐 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서도 알짜로 현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네. 기업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적 그래도 좀 버텨내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그나마 좀 볼만하겠네요. 그 옥석을 굳이 가려 보자면. 네, 사실 근데 그러한 기업들의 투자 기간은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주식 네. 네, 네, 네.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주식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때 일단 실적은 이런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은 매크로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전쟁이라는 이슈도 있을 거고 뭐 제가 물가가 잡힌다는 게 실적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뭐 유동성 관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기업들은 또 종목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보통 그런 기업들을 자산주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현금뿐만이 아니라 자산이 많은 기업들. 사실 그러한 기업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실 퍼포먼스가 좋았던 적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 조금 돈이 좀 부족한 증시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네, 굳이 사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굳이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게 내러티브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지금은 대형주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려면은 좋아지는 것들이 조금씩 나와야 하지만 그렇게 지금은- 내시는 건 네. 아니고. 근데 하지만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해요. 네, 펀트가 네. 가지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을 수가 한템포 있습니다. 늦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좋은 얘기. 좋은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어할 만한 바닥이다라는 이야기? 근거를 좀 제시해서 네. 네, 얘기를 좀 시작. 네, 뭐가 네. 있어요?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많이 네. 들으셨나요? 이거 그쵸, 그쵸. 싸다라고? 밸류에이션? 네, 다 PBR.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근데 안싼 종목 역사적 뭐 저점이다? 그런 이야기는 네.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아니요.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아, 안 좋은 거라고요? 좋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안 좋아요. 네. 아, 좋은 얘기가 아니 안 좋은 얘기는 이제 그만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뒤에 뒤에 바로 다음 장이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바닥 잡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왼쪽은 이제 PER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하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비교해서 이게 뭐 내려오면은 네
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실적이 얼마큼 하향 조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더 내려오면 당연히 저게 네, 이제 올라가는 올라갑니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데이터를 뭐 지금 최근에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9배 9.4배 정도 되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네. 내년 실적 하향 조정을 최소 보수적으로 감안해도 10배입니다, 지금. 네, 제가 앞에서 이 정도는 하향 조정 될 거야라는 부분은 네. 이 PPT에 잘 적어놨으니까요. 제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 10배 정도기 때문에 딱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PER로는 싸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은. 근데 PBR로는 싸요. 네, 보시면은 이거 시계열로 더 오른쪽에 보시면 길게 그리면은 PBR로는 확실히 쌉니다. 0.85배. 네, 싸요. 네, 이거는 길게 봐도 쌉니다. 네, 네. 다만 한 가지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0.85배와 0.8배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게 0.85배는 사야 된다. 0.8배는 사야 된다. 근데 이게 장중에 막 0.75배 코로나 때는 막 0.7배 깨진 적 있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사실. 지수 기준으로는 5%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종목당 대부분 10% 이상 뭐 한 20%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PBR 0.8배가 싸다라는 얘기하기가 것도 힘드네. 사실 아니 싼 거 맞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긴 호흡을 가진 투자자분들. 근데 개인들은 0.85배, 0.8배에서 느끼는 괴리가 엄청 클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수가 지금 레벨에서 2%, 3% 빠지는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에는 지수가 2% 빠지면 종목당 사실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전자 하이닉스 같은 건 안 빠지기 때문에 대형주라서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이 밸류에이션으로 바닥을 잡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조금 왜곡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PER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을 저희가 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찾아야죠. 신용잔고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조금 네. 그만큼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신용을 안 쓰셔야 돼요. 사실 네,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신용은.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신용을 쓴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오히려 좋은 좋은 시그널을 거예요?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신용을 쓰면은 당연히 장이 좋을 때는 성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는 사실 이거 금방 사실 좀 안 좋아지거든요. 네.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금 신용잔고 비율이 2.5%인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략 한 2.4% 정도가 단기 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여기 차트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사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단기 주가가 막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코스닥 신용잔고 비율이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8%, 2.9% 막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사실 신용잔고가 줄어들 틈이 없이 시가총액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신용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적으로 좀 해소가 된 부분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용잔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 레벨 자체가 좀 내려와야 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8.8조 원이고요. 코스닥이 7.7조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아직 이게 높네요. 차트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뭐 한 4월부터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네. 뭐 코스피는 4에서 한 10조 원 정도 는 거고 코스닥도 대략 12조 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와야 하겠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에는 많이 줄었다. 이게 네. 숫자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야지 좀 많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시가총액 대비로 저는 주로 판단을 많이 네. 하거든요. 이 단기적인 흐름은 네, 단기적인 흐름은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다는 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다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대적인 규모,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말고요. 규모 자체는 조금 높은 편이다. 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신용잔고 금액 추이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리고 신용잔고 체크해봤고요. 좋은 네. 얘기. 이게 그러니까 신용잔고 줄어드는 게 좋은 얘기인 거죠? 네, 맞죠? 맞습니다. 확실하게? 수급적으로 풀리고 그쵸. 있다라는 뜻으로 네.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뭐 증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 차트 보시면요, 코스피 200 기업들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너무 높아요. 9.5%예요. 네. 그리고 전체 거래 10%가 공매도예요? 공매도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150은 9.4%예요. 물론 20일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숫자는 정확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일어나고 있는 거래 그 규모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해서도 좀 큰 편이에요? 제가 다른 나라 사실 공매도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지만 네, 안 갖고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편이다. 저는 큰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됐었던 구간, 여기 차트가 좀 이렇게 네모처럼 내려와 있는 네네네. 구간인데 사실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주가를 누르는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 조치가 사실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나오길 조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한 가지 또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계속 지금 공매도가 많이 쌓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그리고 거래대금 네, 이 차트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죠. 저희가 바닥을 좀 잡으려면은 거래 대금이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말라 있어요. 말랐어요. 네. 근데 또 이게 좀 사실 코스피 거래 대금은 원래 이 정도였어요. 네. 과거 네, 과거에. 수준을 보면 네,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확 올라왔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뭐 과거의 일반적인 수준. 박스권 내에서의 그래서 이 거래 대금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뭐 지금은 뭐 주가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빠지는 거는 이건 다른 매크로가 더 안 좋아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 뭐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의 이슈고요. 지금 레벨에서는 이 거래대금 회복이 일단 최우선일 것 같아요. 당장에 네. 주가 오르려면은. 네. 그리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거래대금 중에서 공매도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포함돼 줄어든 있죠. 거래대금 내에도 공매도가 더 포함돼 포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수급 주체는 사실 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랑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증한 펀드. 네네네. 이게 나오면은 일단 뭐 당연히 안정적이죠.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좀 수급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안 좋은 좀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도 과거에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거고 신용 잔고도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는 일단 줄어든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수급 여건이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 주가가 가장 빠른데요. 이건 사실 주가랑 수급은 같은 얘기잖아요. 사는 사람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은 조금 오늘 같은 이렇게 중소형주의 급락 이런 것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수급적인 해소는 그런 좀 공매도 금지나 증한펀드 같은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금방 좀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여건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수급의 상황이 바닥에 그쵸. 거의 네, 왔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뭐 공매도나 네. 증여펀드가 있으면은 그 그쵸. 바닥을 딛고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네, 기대를 가질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이 아직도 조금 높은 상황이면은 아직 계속 많이 팔고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내려왔다라는 건요. 많이 팔았다라는 뜻이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팔고 다 있어요. 팔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 항상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오늘 같은 날. 네. 그렇죠. 잘못 또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다가 이거 오해를 또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 뭐 근데 사실 저는 명확합니다. 네, 이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일단 삼성전자는 재무 구조상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 음. 그리고 뭐 증한 펀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환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 먼저 살 거예요. 아마 네, 생각을 좀 해보면은 뭐 이건 좀 다른 좀 약간 좀 이것도 근거가 좀 숫자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내러티브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제가 펀드 매니저여도 그런 자금이 집행된다라고 오더가 내려오면은 시가총액 큰 기업도 살 겁니다. 사죠. 당연히. 그리고 삼성전자는 게다가 배당도 확실히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어차피 연말에 받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배당 또 있게 되면 이건 완전히 지금은 좋은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실적 피크아웃이 없는 기업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에 2페이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낮은 기업 리스트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현대차랑 기아가 사실은 퀀트인 제가 봤을 때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내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사실 뭐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보다 안 미국도 좋을 그렇고 거다. 네. 우리나라 들어오고 자동차 그런 의견들이 수요. 많더라고요. 네. 뭐 하지만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당연히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네.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들 네. 사실 요 내용은 이 OX 이런 기억하시나요 이게? 혹시? 뭐예요? OX? 이거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요. 아마 이게 지난번 딱 3프로에서는 네네네. 피크아웃 우려가 낮은 기업들을 이렇게 OX로 찾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한 4개 분기 이상 채워지면요. 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자료였어요. LG노텍 그러면 첫 서프라이즈 기업들에 주목하자는 네네네. 내용이었는데 아, 근데 이 두 번째 표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첫 번째 서프라이즈 X 표시가 계속 있다가 첫 번째로 2분기에 났던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2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38%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너무 많네요. 10개 사면은 4개 살아남습니다. 다음 분기 가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성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네. 2번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테이블은 제가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재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재고 가장 적은 기업들 뽑아봤습니다. KTNG 제일 위에 있네요. 네, 앞에서 제가 방송 들었는데 네. KTNG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렇죠. KTNG가 달러 자산이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세면은 좋습니다. KTNG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재고 부담도 많이 없더라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고가 중요하지 뭐 않은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뭐 저는 퀀트니까 이제 스크리닝을 좀 한 겁니다. 어쨌든 이건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적은 좀 네. 기업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TNG, 뭐 한미약품, 현대로템, 등등이 신세계 있고요. 뭐 등등등 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뭐 우리 유명관 위원 오실 때는 이제 마지막 자료 끝에 이제 그때 주제에 맞는 기업들은 이제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당연히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지금 뭐 좀 더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의미가 전혀 아니고 몇몇 조건들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요거는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여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이익 모멘텀 좋은 기업들이고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신 네, 거고요. 맞습니다. 리스팅을 해주신 거고 두 번째가 재고 부담이 적은. 네. 그러니까 회전율은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매출액 늘어나고 재고 자산 감소하는 네. 회사들만 리스팅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프로 TV 앱 신의 자료실 네. 안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참고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미래에셋증권 유명관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네. 사실 시장 안 좋은 사이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좀 꼼꼼하게 네.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유명관 의원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